네, 이제 계속해서 18년도 18번 문제부터 7장 보세구역 문제 이어나가겠습니다. 관세법상 보세구역 및 물품의 하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찾는 문제였는데요. 1번 선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이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중요해요. 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15일. 다만 외국 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맞는 선지예요. 이 선지의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177조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177조가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177조는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이 규정을 좀 정리를 해보면 특허가 아니죠. 보세창고죠. 보세창고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치기간을. 이 장치기간이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이것 역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데요. 우선은 해당 물품이 외국 물품인 경우에는 이 물품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치를 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내국 물품인 경우는 어떻죠? 내국 물품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년 이내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외국 물품의 경우와 다르게 이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경우가 이게 물품이 비축용 물자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 너는 필요한 기간만큼 보관을 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세창고에 대한 규정이 이렇고 그 외의 보세구역에 대해서는 그 특허 기간만큼 특허 기간만큼 물품을 장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즉 이런 원칙적인 장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1년이거나 비축에 필요한 기간 또는 그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기간 동안 그 규정에 따라서 물품을 장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물품을 반출해라 라는 규정입니다. 다만 모든 보세구역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한해서 그런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거는 이제 화물의 적체를 방지하는 거고요. 적체 방지 또는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거죠. 물류 흐름을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선지 볼게요.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 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승인이 틀렸어요. 승인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세법에서는 그 특정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고요. 그 행정 절차와 그 제도를 같이 외워주셔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세관공무원의 승인이 아니고요. 세관공무원의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확인이 돼요.
세관장의 승인이 있어도 세관 공무원이 승인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세관 공무원의 승인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3번 선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관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선지 되겠고요. 허가는 맞아요. 여기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맞고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라는 점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4번 선지,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견본품 반출, 세관장이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세관장이 허가를 받아야죠. 확인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보실게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177조, 즉 원칙적인 장치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걸 어겼을 때 가산세도 있다고 했어요. 가산세 규정도 함께 연계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실게요. 19년도 문제. 19년도 나차경 3번 문제인데요.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 물품 중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치기간 경과 물품의 매각, 우리 실장 보세구역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었죠. 보겠습니다. 세관장은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입찰을 다시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 가격은 최초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붙일 때마다 줄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5하고 10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2번 선지. 장치기간 경과 물품을 매각하려면 화주 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그렇죠. 화주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통고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3번.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 물품의 장치 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고, 살아있는 동식물 또는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장치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각 후 공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틀린 게 있어요. 장치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공고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매각 후 공고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공고 후에 매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장치 기간 경과 물품은 매각 전에 공고를 해야 돼요. 공고 없이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매각 후 공고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고 후 매각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럼 4번 선지 볼게요. 세관장은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라고 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100만 원이 물품에 팔렸고요. 그 중에 20만 원의 세액을 냈어요. 그 다음에 이 80만 원은 원칙적으로는 화주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화주에게 돌려주기 전에 이 물품에 대해서, 이 100만 원짜리 물품에 대해서 질권이나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권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교부를 한다. 화주에게 80을 주기 전에 이 질권이나 유치권이 60만 원이다. 그럼 60만 원을 먼저 교부를 하고 남은 20만 원만 화주에게 돌려준다 라는 내용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관련 법령 한번 보실게요.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 장치기간이 지나면, 전제입니다.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전제예요.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자, 여기가 원칙이 되겠네요. 이 부분이 원칙인데 원칙은 뭐다? 공고한 후에 물품을 매각한다. 공고 후 매각. 이게 원칙이 되겠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 후 매각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자,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이 5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면은 공고하고 매각을 해. 즉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각은 할 수 있어. 다만 공고는 먼저 해야 돼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얘를 우리가 줄여서 긴급 매각 대상 물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긴급 매각 대상 이라고 부르는데, 살아있는 농식물 또는 부패하거나 부패 우려가 있는 물품, 창고나 다른 외국 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그래서 살, 부, 해,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해서 기로 외웠었죠. 그 다음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화주가 요청하는 것이라고 해서 살, 부, 해, 기, 요라고 외웠었던 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일단은 이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난 걸 대상으로 하죠. 그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우선 장치기간이 지났는가? 라고 해볼게요. 장치기간이 지났다.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물품을 매각할 수 있죠? 공고를 하고 매각을 하라고 했죠. 이번에는 장치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볼게요. 장치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물품이 긴급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긴급 매각 대상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긴급 매각 대상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긴급 매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바로 이 다만 뒤의 경우죠. 장치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긴급 매각 대상인 경우에는 공고 후에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고를 하고 매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긴급 매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물품을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장치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장치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매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거하고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규정 중에서 폐기 규정이 있어요. 보세구역 장치물품 폐기 규정인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부패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관장은 그 사항을 한번 볼게요. 그 밑에 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 등에게 통보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보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하는 즉시 통보해야 된다. 이게 어렵죠. 내용이 어려운데, 자, 일단 160조 1항 이 원칙은 이 주체가 누구예요? 폐기를 하고자 하는 자가 화주가 되는 거예요. 화주가 지금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서 나 이 물품 폐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너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화주가 이 물품을 폐기하고 싶을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관장에게. 다만 이 160조 4항에 이 규정을 다시 한번 볼게요. 주체가 누굽니까? 폐기 명령을 하거나 또는 직권 폐기를 할 수 있는 이 주체가 세관장이에요. 주체가 세관장이 되는 겁니다. 세관장이 폐기 명령을 하거나 직권으로 폐기할 때에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화주에게 통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고. 통고 후 폐기가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가 또 있어요.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급박해서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 후 즉시 통고를 해야 된다. 즉 이거에 대한 예외가 또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폐기 후 통고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내용을. 일단은 주체가 달라져요. 주체에 따라서 좀 좁아서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폐기의 주체가 화주인 경우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세관장인 경우가 있어요. 폐기 주체가 화주인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관장이 승인을 받으면 돼요. 승인을 받고 폐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세관장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좀 복잡한데요. 이 세관장이 주체인 경우는 일단 크게 나눌게요. 저기 관세법 160조 4항에 해당하는 이 직권 폐기 대상에 해당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시 직권 폐기 대상에 해당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직권 폐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직권 폐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애초에 세관장이 직권 폐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폐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직권 폐기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직권 폐기가 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통고를 할 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통고할 여유가 없이 급박한 경우가 있겠죠.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를 하고 폐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하고 통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직권 폐기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폐기 후에 통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선 조치를 취하고 그 후에 추후에 화주에게 알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 장치기한 경과급 매각에 대해서는 매각 후 공고가 불가해요. 선 조치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장치기한 경과 물품은 어떤 경우에든 공고를 하고 매각을 해야 돼요. 다만 폐기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통고를 해야 된다? 아니죠. 급박하여 여유가 없을 때는 폐기 후 통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19년도 올해 이제 관세사 1차 문제였는데 한번 보실게요. 관세 법령상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 물품의 장치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세관장이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살아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창고나 다른 외국 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까지 떨어지는 것. 살부해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틀린 게 되겠네요.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요가 들어가죠. 요가 뭐였죠? 요가 보시면은 화주가 요청하는 물품. 하지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 중에서 화주가 요청하는 거,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5번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19년도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세 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양선 또는 내양기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나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거
저희 8장에 운송수단에 나오는 내용이구나. 아직 안 다룬 내용이구나. 8장이 운송수단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 국적 전환이라고 해요. 운송수단의 국적 전환인데, 이 국적 전환은 세관장의 신고가 아니라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2번,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또는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보복 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죠.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해주셔야 맞는 선지고요. 3번,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한 이사 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 기간 땡땡땡땡땡땡으로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가산세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단 이런 가산세 문제가 나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몇 프로냐를 봐야 되고, 몇 프로냐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의 몇 프로인지를 또 봐야 돼요. 이거는 일단 20%는 맞아요. 20%는 맞는데 관세액의 20%가 아니고요. 세액의 20%, 전체 세액의 20%가 되는 거예요. 즉 관세 외에 별도의 부가세라든지 내국세가 같이 붙는 게 있다면 그것을 포함한 거에 20%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틀린 선지 되겠고요. 4번, 보세공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제품과세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이게 맞죠? 이제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과세 방법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품 과세가 있고요. 혼용 과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료 과세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혼용 과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맞는 선지인데 관련 법령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외국 물품이나 내국 물품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보세 공장에서 하는 걸 전제로 하겠죠. 당연히.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번 끊어주셔야 돼요. 이 전단부를 우리가 제품과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후단부를 우리가 혼용과세라고 합니다. 즉, 이 188조에는 제품과세와 혼용과세의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혼용과세 내용까지 마저 읽고 한번 볼게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해야 합니다. 혼용과세는.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보세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인데 내가 운영하는 물품의 방식을 보여줄게요. 내가 외국에서 일단 외국 원재료를 들여와요. 이게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어치를 들여왔어요. 그리고 이걸 만드는데 국내 원재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 원재료를 20만 원어치를 들여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쿵짝쿵짝 가공을 해서 물품을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이 물품의 가격은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제품과세의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즉 외국 물품만 가지고 물품을 만들거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같이 쓰는 경우 모두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이 100만 원짜리 물품을 말하는 거겠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자, 이 규정을 잘 봐야 돼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라고 보는 것은 이걸 외국 물품으로 보겠다는 건가요? 내국 물품으로 보겠다는 건가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막 도착한 물품이니까 이거는 외국 물품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물품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 라는 거예요. 이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즉 이걸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 공장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출용 보세 공장이 있고요, 내수용 보세 공장이 있는데요. 수출용 보세 공장의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든 100만 원짜리 물품을 수출을 할 거니까 과세가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보세 공장은 보세 구역이에요. 거기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수입이 되는 겁니다. 보세 공장에서 외국으로 바로 나가는 건, 수출을 해버리는 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세는 전반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깔고 들으셔야 돼요. 즉, 내가 만든 이 100만 원짜리가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외국 물품이니까 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내수형 보세 공장이다? 그런 경우에는 과세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단 기준은 뭐다? 이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겠다. 왜? 그로서 생긴 물품 100만 원 자체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걸로 보니까. 오케이? 이게 제품과세의 내용이고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혼용과세를 볼게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을 받고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 혼용을 했죠. 30만 원 외국 물품, 내국 물품 20만 원 혼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서 생긴 제품 100만 원 중 해당 외국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100만 원 중에서 외국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 즉 내국 물품의 가격인 30만 원 그리고 외국 물품의 가격인 20만 원을 더한 것 중에서 외국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이 차지하는 것, 즉 5분의 2가 되겠죠. 40%. 이 4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이 이 혼용과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 원료과세까지 같이 알아놔야 돼요. 우리는 원료과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 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용 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 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사용 신고를 할 때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사용 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 과세를 신청을 해야 돼요. 즉, 우리 보세 공장에서 물품이 반입이 되잖아요. 반입이 되면 반입 신고를 하겠죠. 반입 신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물품을 사용 신고를 하고 이 원재료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제조 공을. 그러니까 사용 신고 전에 미리 원래 적용, 이때 이미 원료 과세 적용을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되고, 이 사용 신고를 할 때 내가 들여온 이 외국 물품 30만 원에 대한 이 내역을 신고를 하겠죠. 그리고 이 외국 물품에 대한 사용 신고를 하고 물품을 제조를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물품이 나온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16조가 뭐냐면 이제 원칙적인 과세 물건 확정의 시기예요. 이 과세 물건 확정의 시기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정해지는 거죠. 근데 이때 보면 원래는 언제 과세 물건이 정해지게 되어 있죠? 수입 신고시죠. 수입 신고시. 수입 신고시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 이렇게 원료 과세 신청을 미리 한 경우에는 이 수입 신고 시점이 아니라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이 사용 신고할 때 이 외국 물품이 3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따져보면 제품 과세인 경우 과세 표준이 얼마죠? 제품 과세인 경우에는 요걸 그대로 갖다 쓴다 그랬죠? 100만 원이 되겠고요. 혼용 과세인 경우에는 얼마가 되겠죠? 100만 원 곱하기 5분의 3이 되겠죠? 이게 잘못 썼네요. 5분의 3이네요.
내국 물품이 20만 원이고 외국 물품이 30이죠. 그러니까 여기 30이 들어가서 5분의 3이니까 6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과세 운영과세 원료과세인 경우에는 외국 물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과세 표준이 3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결과의 경우의 수가 원료과세가 제일 싼데 왜 원료과세를 다 안 하고 제품과세나 혼용과세라는 규정이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건 이제 관세율을 또 고려를 해야 돼요. 관세율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만들어진 물품이 뭐 10%짜리 물품이고요. 이 외국 물품은 뭐 5%짜리 물품인 거예요. 이런 경우의 수를 다 고려를 했을 때 그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공장의 운영인이 선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세액이 적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세공장의 과세 방법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9년도 나책형 문제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문제네요. 외국 물품과 관세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내국인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국 물품은 보세구역에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그렇죠. 다만 관세법 241조 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무기 또는 무기 과다에 따라 등등의 사유로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쵸. 이걸 이제 보세구역 외의 구역에 장치를 하는 그 예외 규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보겠습니다. 부패,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쵸, 맞죠?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보수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해체 절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가 있고요. 견본품 반출이 있어요. 이거 승허로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폐기죠. 폐기니까 승인이다.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구역의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규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선지가 틀렸겠네요. 그러면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 분할, 합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수작업은 승인이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선지 되겠네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8조 2항에 규정된 내용이고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네요. 자, 봅시다. 1번부터. 보세창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 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 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우리 아까 되게 자세하게 봤던 규정이죠.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2번 선지.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의 작업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번.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 과세 적용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가 틀렸어요. 얘는 제가 그 19년도 기출 해설을 하면서도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2년이 아니라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3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의 외국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니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죠. 맞는 규정입니다. 얘가 지금 얘가 1년이 아니고요. 얘가 1년입니다. 얘가.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로 원료과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년의 범위에서 원료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있냐면은 원료과세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잠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쪽 규정으로, 원료과세 규정으로 여기죠. 사용 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 물품에 대한 과세 적용을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건 바이 건인 거예요. 건 바이 건. 즉 다시 아까 규정으로 돌아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즉 내가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보세공장 운영하는 사람이 이 물건을 한 번만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물건에 대해서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은 오랜 기간 동안 이 물건을 생산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의 생산 프로세스에 대해서 원료과세가 최적의 어떤 과세 방법이다, 과세 방식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그 건마다 원료과세를 신청하기가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년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그 1년 단위로 통쳐서, 즉 기간에 대해서 한 번에 원료과세를 신청을 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에 대해서 왜 이러한 제한을 놓는가? 일단 2번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성실도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이거를 1년을 퉁쳐서 승인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1년 동안 얘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탈세를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에 대한 기준을 충족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가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왜 수출된 물품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냐라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보세공장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생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얘는 과세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얘가 외국으로 나가면 얘는 과세 대상입니까? 아니죠. 보세공장에서 먼저 나갔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수출된 물품이 50%가 넘어야 된다는 건 과세가 되지 않는 물품의 비율이 50%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과세되는 내용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힘들다 이거예요. 행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50%가 수출이 넘으면, 즉 과세되는 내용이 적어야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세공장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연. 즉 원래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바로 돈을 내야 되잖아요. 관세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세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뚝딱뚝딱 하는 동안에는 과세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나가면, 그게 밖으로 수출이 되면 아예 과세를 안 하는 대상인 거예요. 얘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만 과세 대상인데, 만약에 이 물품에 대해서, 즉 50%가 넘는 비율이라는 거는 수입 비율이 50%가 넘는다. 예를 들어 수출 비율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이거는 마땅히 과세되어야 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를 너무 많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수출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축소시킨 거죠. 즉 과세를 대상으로 하는 물건이 많아질수록 관세 이연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혜택의 범위를 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장 보세구역의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 8장 또는 9장부터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